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제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물론 사건 번호나 채무자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또 법원은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그 과정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요, 그냥 딱딱한 법률 문서 같지만 사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또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개인 파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법원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회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나온 채무자분 기본 정보부터 좀 보죠. 50세 남성이시고 최종 학력은 중학교 중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월 12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배우자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고 성인 자녀 한 분은 따로 살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재정적으로 완전히 어려워진 시점, 그러니까 파탄 시점은 2024년 2월로 보고됐습니다. 그 원인이 좀 복합적인데요. 2017년에 일식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를 직접 설립하셨어요. 주000님이라는 상호로요. 근데 이게 잘 안 풀려서 2019년에 폐업을 하셨고, 아, 2년 만에요? 네. 그리고 좀 쉬셨다가 2021년에 다시 이번엔 배우자 명의로 외식 대행 사업체를 시작하셨는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것 같아요. 결국 2023년에 이것마저 그만두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두 번이나 사업에 도전하신 거잖아요. 처음엔 본인 이름으로, 다음엔 배우자 이름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채만 크게 남게 된 거죠. 이게 뭐 단순히 운이 없었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아시다시피 사업 운영 자체가 원래 어렵고 거기에 코로나19 같은 예상 못한 외부 변수가 터지니까 버티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 자금도 그렇고 또 생활비 지출도 늘고 대출 이자 부담까지 계속 쌓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분의 주거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2013년부터 보면 처음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임차주택에 사셨고 중간에는 잠깐 회사 기숙사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신 적도 있고요. 지금은 배우자 명의로 SH공사 임대주택에 계시네요. 보증금 1,175만 원에 월세 22만 원 조건입니다. 네, 주거 이력도 파산 절차에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재산 은닉 여부 같은 걸 볼 때요. 그렇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거의 없습니다. 보험 예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86만 원 정도? 그리고 예금이 약 34만 원. 이게 전부예요. 다 합쳐도 120만 원이 조금 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파산 절차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걸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파산 권재인이 지난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걸 다 살펴봤는데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명의로 재산을 숨겨두거나 급하게 처분한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120만 원 정도가 정말 가진 전부라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빚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채무 총액이 무려 7억 8,107만 원. 와, 7억 8천만 원이요. 네. 채권자는 OKFNI, 대부, 주 포함해서 총 12곳이고요. 이 빚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금, 또 생활비, 그리고 일부는 보증서 주셨던 채무 같아요. 그렇죠. 재산은 120만 원인데 빚이 7억 8천만 원이 넘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월소득 120만 원으로는 이자와 원금은커녕 생활 유지도 빠듯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법에서는 지급 불능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걸 확인하고 그럼 남은 재산 120만 원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나 이걸 검토한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환가 포기입니다. 즉, 이 120만 원을 현금화해서 나눠줄 실익이 없다고 본 거예요. 실익이 없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액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험 해약 환급금은 법에서 일정 금액 이하, 이 경우는 86만 원 전체가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예금 34만 원 역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6개월간의 생계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략 1,110만 원 정도거든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아, 법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생계 자금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뺏어서 채권자들에게 정말 푼돈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냥 채무자가 이걸로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유지하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환가할 재산도 없고 절차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의 최종 의견은 파산 절차 폐지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실익도 없고 어차피 절차 진행하는데도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조차 충당할 재산이 없다는 거죠. 절차는 여기서 종결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고요. 동시에 이분이 재산을 숨기거나 하는 등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어 보이니까 이분에게 면책을 허가해서 빚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다 해결되고 면책받고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보고서 제일 앞에는 속행 신청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폐지하고 면책 의견인데 왜 절차를 계속 진행, 즉 속행하자고 신청한 건가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아,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면책을 해주는 게 맞다는 의견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일단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신청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채권자가 총 12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중 한 곳, 유영진 통합상사라는 곳에 법원에서 보낸 파산 선고 결정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송달 불능 상태인 거죠. 아, 우편물이 반송됐거나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주소를 모르거나? 맞습니다. 주소 불명이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안 된 거죠. 파산 절차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자에게도 파산 선고 사실을 정식으로 알리고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제대로 송달될 때까지는 절차를 잠시 멈출 수 없으니 속행을 신청한 겁니다. 아하, 면책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군요. 정확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네, 오늘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연이은 사업 실패,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재산 120만 원, 대 빚 7억 8천만 원이라는 그 숫자의 대비가 너무 극명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파산과 면책이라는 제도가 분명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채무자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절차를 보장하려는 그런 법적인 형평성 추구도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송달 문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는 절차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정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적으로 무너진 개인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